자, 지금 시간이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오후 10시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부터 볼게요. 자, 이제 365.31 하단선 아래로 내려왔어요. 네, 하단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370원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아래는 이제 매수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단선 아래에 머물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개인이 매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저가를 깨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매수를 하더라도 저가를 못 깨면 반등해요, 대부분. 그래서 저가를 깨야 된다라는 거,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매수 영역에 들어갔으니까 분기봉은 매도할 수 없죠. 홉 21님 하락장이 좀 더 갔으면 좋겠네요. 글쎄요. 예, 칼레님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이란 보복권이 있는데 뭐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란은 보복을 했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보복을 할 거냐? 오늘 밤에, 그죠? 오늘 밤에 다시 보복을 할 거냐? 다시 보복을 하면 이제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이 전투기랑 미사일 가지고 이란에다가 퍼부으면 뭐 이제 요단강 건넌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는 뭐 서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란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멈추면 뭐 잘 마무리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은 돈만 잔뜩 쓴 거고, 이란은 피해 하나 주지 못하고 잘 보복한 거고. 이란이 옛날에 이라크랑 전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라크가 이란 땅을 제대로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만 점유를 했다가 다시 다 토해냈는데, 그 이유가 이란은 그 주요 도시들, 그러니까 이란에 있는 주요 도시들이 다 산악지형에 있답니다. 산악지형에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산악지형으로 침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군이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육군이 들어가가지고 그 주요 도시를 수복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산맥이 보통 뭐 한 3,000m 후반이라니까 3,000m, 4,000m 되는 산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어떻게 넘어요? 탱크 못 가지. 탱크도 못 가고 육군도 힘들고. 그러니까 뭐 저기 공군으로 뭐 전투기 가지고 공격을 하고 미사일 가지고 폭격을 할 수는 있어도 지상군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란 그 지형 자체가 지상군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형 구조가 아니고, 만약에 지상군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디지? 해안 쪽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해안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동쪽에 있는 나라들, 뭐 투르크메니스탄, 그 다음에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그 우호적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영토는 사용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밑에 쪽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들어와가지고 테헤란이나 이런 도시까지 육군이 진격하려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영토가 우리나라의 뭐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큰 땅이니까.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토를 가지고 있다라고 누가 설명하더라고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쳐들어갔다가 아무것도 못 건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아프가니스탄 영토 중에 파미르고원이었나요? 거기가 하여튼 그 산악지형이 엄청 심한 데가 있어요. 거기에 숨는 거예요. 거기 숨어버리면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폭격해가지고는 영향을 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탱크나 이런 것들이 그 산악정을 이용해서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뭐 총 가지고만 싸워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죠. 근데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이나 영토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 보복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뭐 전투기나 미사일 가지고 퍼붓는 거 말고는 그 이상의 방법은 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지상군이 들어가기 어렵죠. 이라크처럼 차라리 그런 상황이면은 지상군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란은 그런 구조가 아니니까 미국도 아마 꺼릴 거예요. 이란이랑 전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딱 좋은 거 아니에요? 이란은 보복을 깔끔하게 했고, 이스라엘은 뭐 피해본 거 거의 없고, 둘 다 명분은 다 얻었으니까 여기서 딱 마무리 짓고 끝내는 게 최선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제 전투기를 가지고 주요 도시를 이제 타격했다. 그러면 이제 이란도 가지고 있는 그 탄도미사일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 쓰겠죠. 그러면 이제 난리 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게 낫겠죠. 뭐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되게 멀리에 있습니다. 이 가까운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고, 시리아 옆에 있는 나라가 이라크잖아요. 이라크 다음이 이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로 이란으로 이렇게 가려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없죠. 영토를 열어줘야 되는 나라가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이 영토를 열어줘야 이란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복잡한 문제겠죠. 이게 저기 뭐 하늘로 날아다니는 거야 뭐 그렇다 쳐도 지상군이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자체 문제로 떨어질 가능성, 한성동님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자체 문제는 대통령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거죠. 이제 선거 끝났잖아요. 선거 끝났는데, 제가 봤던 뉴스 중에 가장 황당한 거는, 선거 유세를 하고 다니면서 돈을 풀겠다라고 막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고 다니셨는데, 정작 재정적자가 87조에 그것도 축소 발표했다고 100조 원이 넘는다고 뭐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대통령이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발표를 하셔야 될 내용은 재정 적자가 너무 많이 나서 앞으로 재정 적자가 잘 안 나도록 관리하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뭔 돈을 풀겠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녔는지.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무책임하구나. 선거에만 어떻게
이겨보려고 예, 그렇게 꼼수를 부렸다라는 사실이 사실 좀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예, 그러고 다녔다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조민영님 안녕하세요. YC님 안녕하세요. 뭐 저는 짜고 쳤다고 생각해요. 예. 그 짜고 치지 않고는 예,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예. 이건 뭐 완전히 뭐 각본, 연출 뭐 이거 다 세 나라가 다 협의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그 저기 영화 감독이 이렇게 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게 다 해준 거예요. 이쪽으로 요렇게 몇 개가 날아가야 되고 뭐 이게 몇 시에 날아가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연출해가지고 알려준 것 같아요. 네, 저는 살다 전쟁을 가지고 쇼를 하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예.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전쟁을 가지고 예, 이건 뭐 전 세계를 상대로 쇼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야, 참 이게 세상에 진짜 갈 때까지 간 거구나. 예. 다 쇼한 거잖아요. 미국도 쇼한 거고, 이란도 쇼한 거고, 이스라엘도 쇼한 거고. 얼마나 미국이 이란을 들들 볶았으면, 예? 이란이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겠어요. 가만 안 두겠다 그랬겠지. 응? 내가 시키는 대로 보복하지 않으면 또 가만 안 둔다고 뭐 온갖 협박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예, 두근두근님 반갑습니다. 자, 요거 하단선 아래다. 예, 하단선 아래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방 보는 사람은 할 게 없어요. 보유하시든가 파시든가 그거 외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월봉도 그래. 예? 월봉도 그래요. 월봉은 368입니다. 368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 예. 그럼 얘는 저가를 깨야 되는 거예요. 예? 얘는 저가를 깨야 무너지는데 저가 아직 못 깼잖아요. 저가를 못 깼기 때문에 아직도 매수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매수 구조가 파괴된 건 아니에요. 매수할 만한 위치까지 내려온 거지. 예. 그래서 지금 환경을 봤을 때는 미국 증시가 좋으면 오히려 내일은 매수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저가만 안 깨면 됩니다. 저가를 깨면 제가 말을 바꿀 거예요. 예? 지난달 저가를 딱 깼다. 아, 그러면 예, 말을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의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가를 깨면 이제 반등세가 굉장히 약화될 거고, 저가를 깨지 않는 한은 예, 여전히 반등할 힘이 강하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봉 상단선 여기 있어요. 그럼 매도 못하지. 그죠? 예. 주봉 상단선을 봤을 때는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하단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봉도 하단선, 예, 월봉도 하단선, 분기봉도 하단선, 다 하단선이에요. 그 하단선만 있기 때문에 예, 내려가는 건 고마운데 매도를 어디서 하지? 예, 이게 안 된다고요. 자, 일봉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건 문제 없어. 자, 일봉 상단선 여기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들어진 거는 등가 기준을 했을 때 1번, 2번까지 와야 매도할 수 있는 거고, 하단선은 별도로 발달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저가만 안 깨지면 돼. 예? 그러니까 일봉은 저가를 지키면 사시면 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고가를 넘었을 때 매도를 할 거냐 말 거냐는 분봉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 월봉이나 그 다음에 분기봉이나 예, 이런 봉들은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 뭐 끌어올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고, 그 다음에 주봉의 상단선이 굉장히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등을 할 수 있는 폭이 꽤 크기 때문에 예,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실 게 아니라 분봉에서 딱 고가가 낮아지는 봉을 찾으셔야 돼요. 예, 분봉에서 고가 낮아지는 봉.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차트 자체가 하락하고 있지만 누르는 힘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도 똑같아요. 예, 선물도 똑같습니다. 월봉 하단선 아래로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주봉도 하단선에서 이게 튕기고 있는데 상단선이 멀고, 예, 그다음 일봉은 이렇게 이격을 해소하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은 내릴 수 있어요. 일봉은 내릴 수 있어요. 일봉은 내릴 수 있는데, 예, 이제 월봉이랑 분기봉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려가는 방법은 사실 복잡하지 않죠. 개인이 현물만 사주면 돼요. 개인이 현물만 사주면 되는데 개인이 현물을 별로 안 사요. 그래서 계속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개인이 현물을 왕창 사야 되는데 개인이 현물을 왕창 안 사요. 찔끔찔끔만 사.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내려가요? 사는 게 없는데. 자, 분기봉 레버리지 하단선 아래에 있고, 월봉도 하단선 아래에 있고, 저가가 안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매수 구조는 유지가 되는 거고, 일봉상 저가를 안 깨면 매수해도 된다. 왜? 월봉이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 월봉이 지난달 저가를 안 깼으니까. 네. 그러니까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확 끌어올리겠죠. 고버스는 반대예요. 고버스는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막혀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라 엄청 부담스러워요. 네. 여기 지금 들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여기도 들고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가격적으로는 이미 메리트를 잃었어요. 예, 애초부터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라 메리트를 잃었다고요. 그래서 뭐 지금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는 해피하지만, 예, 이건 올라가기 좋은 구조라고 떠들 수는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올라가는 방법은 그냥 돈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돈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이 계속 현물을 사야 돼.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찌질하게 사면 오래 못 갈 수도 있어요. 제대로 사야지. 너무 금액이 적잖아요. 금액이 너무 적다고요. 그래서 불안해요. 예,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만들면서도 사람들한테 주장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378에서 예, 365까지 13%가 내렸고, 저가까지 하면요, 저가가 361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17%가 내린 건데 17%가 내리는 동안 개인이 매수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내리고 있는데 하락에 대해서 막 주장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 뭐가 있어야 주장을 하지. 예? 이거 뭐 2443억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돈이냐는 거예요. 이게 앞에 하나가 더 붙어야죠. 1조 2443억 이런 식으로 돼야 이게 지금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이거 좀 힘이 실렸다라고 이게 떠드는데, 지금은 진짜 돈이 너무 약해요. 돈이 너무 약해서 이게 주장하기에도 너무 버거운 거죠. 그래서 여전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힘들다는 거죠. 주장을 하기가. 이거 보세요. 예, 지금 4월에 시작된 지 하루,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10일이 됐어요. 10거래일이 됐는데, 이제 누적으로 5천억이에요. 예? 이제 누적으로 5천억이라고. 예? 외국인은 3조를 샀는데, 개인은 이제 5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이 팔아서 내리고는 있는데,
아직 개인이 미친 듯이 달라드는 모양새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직은 그렇게 썩 매력적인 자금의 흐름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투자하고 외국이라고 서로 뭐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예? 둘이 싸우고 있는 거고 개인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그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던지는 거잖아요. 4월 언제지? 이 본격적으로 던지기 시작한 게 여기잖아요. 4월 11일 날 던진 거잖아요. 요 때부터 지금 증권이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까지는 뭔가 오더를 받았는지 잘 버티고 있다가 선거 딱 끝나니까 후다닥 이제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금융투자가 매도를 해가지고 지수 하락을 이끌고는 있지만, 외국인은 전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개인의 매수세가 아직은 뚜렷하지 않다라는 게 하방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악재가 떠주든가, 제대로 된 악재. 주말처럼 다 짜고 치는 고수도 말고, 진짜 그런 악재는 보고 있으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이랑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화면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불꽃놀이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화면을 보면서 쟤네들은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팔레스타인이 나라도 아니고요. 나라도 아니잖아요. 이게 도시란 말이에요. 거기 보시면 뭐 가자지구랑 서한지구가 있는데, 가자지구는 진짜 그냥 도시 수준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하마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테러를 한 그 수준이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한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강력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잘 마무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진짜 붙으려면 제대로 붙든가. 그러니까 악재를 만들 거면 제대로 악재를 만들고, 악재를 만들 자신이 없으면 그냥 빨리 딱 마무리 짓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진짜 증시를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웃긴 건 이 정보를 월가는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월가는 다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주봉이 저가를 안 깬 거구나. 다 알고 한 거니까.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싹 다 알고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자금의 흐름을 보면 전혀 신뢰도가 없다. 이게 뭐 5천억 가지고 뭐 어쩌라고요. 그리고 지금 10거래일인데 거래량은 48%예요. 48.2이니까 뭐 제가 봤을 땐 딱 평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딱 평균치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이번 주는 5거래일이라 거래량이 늘어날 거예요. 지난주 4거래일에 이번 주가 5거래일이라 지금 거래량은 22.23%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종가가 하락하면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중요한 건 종가가 하락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거래량이 늘어나느냐, 이 두 가지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하락하려면 개인이 사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개인이 팔면 반등할 거예요. 개인이 팔면 반등할 거다. 개인이 사야 내려간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개인이 사야만 내려갈 수 있다고. 근데 좀 대량으로 사야 되는데 너무 찌질하게 매수하고 있어서 지수가 내려가는 거는 조금 즐겁게 그리고 반갑게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주변 사람에게 하방에 배팅하라는 얘기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면 됐죠? 고버스 수급은 되게 좋아요. 고버스 수급은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현물이 조금 아쉬운 거죠. 여기 보시면 고버스는 지금 4월 1일에 시작해가지고 매수를 3번 했어요.
매수를 4월 2일에 596억, 그 다음에 4월 4일에 683억, 그 다음에 4월 8일에 112억을 했는데, 이거 잘 보시면요, 4월 11일에 1184억을 매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누적으로 보시면 지금 개인이 고포스를 매도를 하고는 있긴 있어요. 월 단위로 봤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월 단위 수급은 괜찮다는 거예요. 월 단위 수급은 좋은데 이게 지금 현물이 문제예요. 현물을 지금 쥐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빨리빨리. 예. 외국인이 현물을 걔네한테 빨리 넘겨서 이제 개인이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보시면 예, 이게 지금 개인이 거래한 건데, 예, 개인이 거래한 거 보세요. 이거 뭐야? 2천억이나 팔았어요, 고포스. 예? 고포스 2천억이나 팔았다. 근데 삼성전자를 1조 팔았어. 이게 문제인 거죠. 삼성전자를 1조 사고 고포스를 2천억 팔아야 되는데, 삼성전자도 팔고, 고포스도 팔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왕창 산 게 카카오,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 SDI. 이거 다 2차 전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2차 전지에, 예, 맛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고포스 수급은 나름 괜찮죠. 괜찮다. 최근에 카카오가 오르고 있대요. 카카오가. 여기 이 카카오 말고요. 진짜 카카오. 그래서 이 카카오가 올라서 사람들이 카카오를 사고 있다라는, 예,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개인이 카카오 사고 있으니까 카카오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좀 보여드릴 거, 제가 분기봉만 몇 개 보여드릴게요. 분기봉. 자, 분기봉에 삼성전자, 네, 하단선 있어요. 삼성전자 하단선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삼성전자를 팔면 이거 다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 요게 제일 문제예요. 요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예, 얘는 지금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어요. 얘는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오르는 것과 삼성전자가 오르는 건 구조가 좀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한번 보세요. 예, 이건 보세요. 다르잖아. 이거 저가 못 지키면 나가리예요. 저가를 지키면 사셔도 되는데 저가를 못 지키면 별로다. LG화학도 보시면 별로 안 좋아요. 거의 저가 깰 때까지 다 왔어.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는 개인이 매수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다 안 좋아요. 자, 포홀은 저가 깨졌죠. 예,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에너지 솔루션도, 예, 저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주들은 다 무너지고 있고 지금 딱 반도체하고 자동차 딱 두 개로만 시작을 떠받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죠. 외국인이 잔뜩 매수한 게 차와 반도체니까 결국에는 개인이 왕창 매수한다라는 건 외국인이 차와 반도체를 판다는 거죠. 차와 반도체를 팔지 않으면, 예, 자동차하고 반도체는 내리기가 힘드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지수도 내려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종목을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개인이 사고 있으니까 계속 무너져 가고 있어요. 예, 분기봉 저가도 깬 종목도 있잖아요. 지금 포스코홀딩스도 깼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깼어요. 지금 안 깬 게 삼성 SDI랑 LG 화학 정도인데, 잘 보시면 삼성 SDI나 LG 화학을 주력으로 매수하고 있는 게 개인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오를 수는 있어도 2차 전지가 아직까지는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똑같은 거라 지금은, 예,
뭐 나머지는 특별하게 설명할 내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 환율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어요. 미쳤지만 어쨌든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 환율이 이게 확 무너진 달이 작년 2022년 11월 달인데 2023년 1월 달부터 작년 환율 다 고가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1년 동안의 환율 고점을 넘은 거죠. 보시면 환율 고점 넘었어요. 넘었다고 지금.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1년치 고가를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긴 있는 거죠. 환율이 저렇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뭔가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외부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자체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걱정스럽죠. 뭐 이게 지금 뭐 주식 투자하는 거랑 별개의 문제니까 환율은. 근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뭐 전혀 대응이 없는 거 보면 뭔가 문제가 작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재정 적자가 87조, 이게 이제 속인 게 87조라고 했으니까 이게 100조 원대가 넘어섰다라는 거는 환율을 관리할 수 있는 돈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환율을 관리한다고 해도 돈이 있어야 관리를 하는데, 지금 뭐 적자가 100조 원이 넘었는데 무슨 돈으로 환율을 방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환율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돈이 없구나. 국가가 지금 재정 상태가 엉망진창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이 환율은 이렇다. 과하긴 과해요. 지금 공중에 떠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어서 얼마든지 다시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갈 수는 있는데 지금의 상황이 어쨌든 그렇게 단순한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고요. 뭐 월봉은 위가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갈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참고 삼아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EWI예요. EWI. 요 EWI라는 거 보여드릴 텐데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 시총 50이 시총 50 안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ETF를 만든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월봉 저가 깨졌어요. 월봉의 저가가 깨졌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요. 저가 안 깨졌잖아요. 근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건 저가를 깨졌어요. 얘가 2X나 3X가 아니에요. 1X입니다. 1X. ETF인데 1X라고. 그러니까 얘는 시간 때문에 변동성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저가를 깼다고요. 그래서 계속 어쨌든 국내 증시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월봉의 저가가 깨져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내 지수랑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미국 지수가 러셀이래요. 러셀. 그래서 러셀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게 러셀입니다. 러셀 보시면 러셀도 월봉의 저가가 깨졌어요. 월봉의 저가가 깨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월봉의 상태가 많이 훼손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월봉의 상태가 꽤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나라 지수가 러셀 지수나 그 다음에 EWI 같은 ETF하고 동기화하는 흐름이 나오려면 개인이 왕창 현물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동기화 할 거라고 주장도 하고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텐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처럼 동기화할 거라는 주장을 펼치기에는 지금 현물의 흐름이 너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주장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분명히 이제 미국에 상장된 ETF 경우에는 환율이 같이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는 국내 차트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스닥 100지수요? 네. 자, 이거 저가 안 깨면 사야 된다. 이거 뭐 주장은 똑같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가를 안 깨면 사! 됐죠? 저가를 안 깨면 사. 근데 여기 이제 저가 안 깨졌잖아요. 근데 주봉을 봤더니, 예, 주봉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이격볼벤이 요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8,089까지는 반등이 와야 되는 거야. 이격을 해소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종가가 얼마냐? 종가가 18,000이란 말이에요? 근데 18,089잖아. 그럼 뭐예요? 80% 올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90%. 90%는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가 떨어지고 싶어도 90% 정도는 올라야 된다. 이해되세요? 예? 얘가 하락하고 싶어. 그래도 90%는 오르라고. 90%는 오른 뒤에 그 다음에 더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늘 갭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것 때문에 갭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제 갭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뻘짓을 하느냐 마느냐. 내일 아침 딱 일어났는데 보복을 했다. 그러면 이제 저가 깨고 내려가 있을 거예요. 왜냐? 그 이제 미국이 핸들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예?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전투기 가지고 그죠? 그 시리아 영토 지나서 이라크 영토 지나서 예, 이란까지 가가지고 거기다가 뭐 도시에다가 몇 개 퍼붓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이란의 지도자도 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뭐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또 전개되지 않겠어요? 그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이 군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과 군이 하나예요. 이란은 대통령도 군대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 말고 그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그 사람도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군대가 혁명수비대예요. 이란 혁명수비대라는 군대는 이란의 국군이 아니에요. 예? 이란이 보유한 국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산하에 있는 부대가 아니에요. 예. 그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별도의 부대입니다. 예. 저도 그 찾아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란은 군대가 이원화된 거죠. 예. 종교와 관련된 군대가 따로 있고 국가와 관련된 군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이제 양국 간에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근데 뭐 오늘 이슈는 그게 다 아닐까요? 이스라엘이 보복 안 하면 악재도 없어, 솔직히. 예? 이스라엘이 공격을 안 하면 오늘 뜰 악재는 없잖아요. CPI도 지났지, PPI도 지났지. 이제 뭐 인플레이션 가지고 할 얘기도 없잖아요. 예? 인플레이션 떠들 거 이제 다 지났고, 어차피 인플레이션은 못 잡는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못 잡는데 뭐 신경 안 쓰잖아. 못 잡는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신경도 안 써요. 그 다음에 주말에 뜬 악재는 다 사라졌고, 그러니까 이제 신규 악재가 뜨면 반응할 거고, 뭐 신규 악재가 안 뜨면 뭐 이대로 마감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켜봐야죠. 제가 이스라엘 대통령도 아니고, 예,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뭐 내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예, 최대한 질질 끌다가 하는 게 좋죠. 예, 그러니까 발표를 해야 될 것도 발표를 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면서 시간을 끌다가 발표를 하는 거죠. 예. 한동훈? 예. 그 선거를 지휘할 때까지만 해도 거의
여당의 거의 최고위 지도자였는데,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그냥 바로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지고, 예. 이 권력이라는 게 진짜 무상한 것 같아요. 무섭기도 하고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그죠? 거의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인데 하루 만에 그냥 사라졌어요. 자, 예, 저가를 지키면 산다. 예, 저가를 지키면 산다예요.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산다.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산다. 예, 그러니까 악재가 안 뜨면 어차피 지금 뭐 100포가 떴으니까 130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는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월봉이 하단선 아래 있고, 아직 지난달 저가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봉이 저가를 깨지 않으면 끌어올릴 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은, 예, 감안하시고요. 오늘 밤에, 이스라엘이, 또,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뻘짓을 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한참 하락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 보이는 하락 이후에요. 그 다음에 쭉 보셔야 될 게, 보시면 이제 TMF? 네, 이 TMF 보세요. 이거 제가 욕 진짜 많이 얻어먹은 거잖아요. 저는 TMF로 욕 되게 많이 얻어먹었어요. 네. 가치 없다라는 얘기를, 뭐,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아직 바닥을 찍은 것 같지 않다라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뭐 거의 저점 갱신했네요. 근데 얘가 지금, 인플레이션이랑 가장 관련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국채금리가 내리면, 국채금리가 내리면 얘가 오를 거잖아요. 국채금리가 내리면 얘가 떨어져. 근데 인플레이션은 잡을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생각은 없다고 봐요.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2023년 7월 달에 CPI가 3.0이에요. 그 이후 3.0 아래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3번 연속 CPI가 올랐어. 3번인가? 2번인가? 상승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3.2였고 지금이 3.5죠. 5. 그럼 뭔가 이게 좀 심각한 거거든요. 제 관점에서 이건 심각하다고 봐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전혀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월이 인플레이션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설레발을 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전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금리를 내린다라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환경은 계속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따로 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저는 TMF를 권장할 수가 없어요. 제 기준에서는 이거 TMF를 사셔야 되나? 라고 했을 때 물음표. 계속 물음표예요. 특히 이 노란선 밑으로는, 노란선 위로는 사면 안 된다는 얘기 계속했죠. 계속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 위는 거래량이 위에 있기 때문에 가치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요거 한 달 이거 위로 올라탔다고 좀 욕 바가지를 얻어먹었어요. 꼭 한 달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 지금 가격 보세요. 이게 지금 몇인가? 많이 내려왔어요. 생각하신 것보다 많이 내려왔다니까. 분기봉 저가도 깨졌잖아. 지금 6개월봉 하나 남은 거예요. 6개월봉을 하단선 찍었네. 이 하단선 찍었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저가를 깨든가 여기서 오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저가를 깨든가 오르든가. 저가를 깨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저가를 깨면 난리 나는 거예요. 여기를 깨면. 그러면 이게 금리가 얼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태는 TMF를
매수해볼 만한 단계까지는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 TMF를 사볼 만한 위치까지는 왔는데, 이게 지금 최저점을 깰 거냐 말 거냐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쨌든 주봉이 저가를 높이든 일봉이 저가를 높이든, 저가를 높이는 봉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잘 판단을 하세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태에서 최저점을 깨버리면 뭐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최저점을 깨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점을 깨지지 않는 범위 하에서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자, 테슬라. 테슬라요. 테슬라 보세요. 주봉 저가 깼다. 그죠? 주봉 저가 깨졌죠? 주봉 저가 깼잖아요. 자, 월봉 상단선 찍고 내린 거예요. 상단선 찍고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가는 원래 깨져 있었어요. 예? 상단선 찍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저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매수 없어. 그죠? 이번 주도 매수 없습니다. 오늘도 매수 없고 이번 주도 매수 없어요. 매수하고 싶으면 일봉이 저점을 높이거나 주봉이 저점을 높일 때 매수해야 되는데, 주봉은 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적어도 오늘은 매수가 아닌 거죠. 오늘은 저점을 높일 방법이 없으니까. 애플 상단선 맞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죠? 월봉 상단선 맞고 내리고 있어요. 월봉은 저가가 깨진 상태에서 고가를 못 넘고 상단선에서 밀리고 있어요. 그렇다. 뭐 주봉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상관없어요. 주봉은. 근데 월봉은 상단선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거, 요거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엔비디아, 요놈의 문제예요. 요게 문제야. 요게 다시 또 기어오르고 있어요. 또 기어오르고 있다고. 근데 이 종목은 사실 오르면 안 되는 종목이야. 이게 지금 가장 미쳐있는 종목이잖아요. 얘 지금 볼벤이 여기 있다고. 자, 이란이 미국 정부한테 다 알려줬으니까 이스라엘 공습이 실패한 거지. 이 뭐 저기 인공지능이 알려준 거 하나도 없잖아요. 무슨 호재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이 종목이 죽어야 이 상승장이 끝나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죽어야 끝나는데 계속 엔비디아만 붙잡고 계속 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지금 애플도 올렸다가 빼주기라도 하잖아요. 그리고 테슬라도 이렇게 어쨌든 근데 엔비디아는 미쳐있는데도 뭐 전혀 반응이 없다 보니까 뭐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엔 대외적인 악재가 빨리 떠가지고 그냥 타격을 주는 게 제일 빠르지 않나. 그래서 사실 일요일날 살짝 기대를 했었다니까요. 일요일날 살짝 기대를 했었는데 뭐 결과 보고는 진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고스톱을 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봉이 저점을 안 깨면 오른다. 주봉이 저점을 안 깨면 오른다.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일봉상 저점을 지키면 위로 가는 거고, 주봉도 저점을 지키면 위로 가는 거예요. 왜냐? 하단선이 높아. 그러니까 끌어올릴 힘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악재 두고 저가 깨고 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방을 보신 분들한테는 뭐 안타깝지만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요 금리 뭐 미쳐 움직이네요. 이 금리 봐. 4.6까지 왔어요. 4.6. 날라가네요. 날라가. 미쳤네. 10년물 금리 미쳤어요.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써.
그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금리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예, 아무도 신경 안 쓴다라는 게 참, 예, 실망스러워요. 왜냐? 차티스트는, 데이터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차트를 보는 사람은 데이터를 보고 설명하는 사람이지, 뭐, 점성술을 하거나, 뭐,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데, 예,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데, 웃긴 거죠? 데이터를 전혀 시장에, 예, 반영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다이먼이 8% 간다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거의, 8% 간다는 얘기는 이미 증시는 그냥 다 아웃된다는 얘기잖아요. 다이먼이 그 채권금리가 8% 간다는 얘기는 돌려서 얘기한 거죠. 채권이 8% 가려면요, 나라가 망해야 돼요. 예? 나라가 망해야 된다고. 국채를 8%의 금리를 준다는 건요, 나라가 끝장났다는 거잖아요. 제가 국채금리 7% 본 거요. 7% 본 게 2011년도예요. 예? 2011년도, 예, 언제였더라? 11월 달인가? 예, 그때 이태리 국채 7% 본 적 있어요. 미국 국채 말고 이태리 국채 금리가 7% 본 적 있었는데, 그날 우리나라 증시가 5% 빠졌어요. 5%, 5.3%.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하루에 5.3% 빠졌습니다. 예, 이태리 국채가 7%가 갔다라는 이유만으로, 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국채가 8%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 나라 뒤집힌다는 얘기지. 근데 어쨌든 국채 금리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뭐예요? 예, 이 반도체 거품이 빠져야 돼. 반도체 거품이 빠지질 않으니까, 예, 계속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태리 국채가 7% 찍은 날, 2011년 11월, 제 기억이 맞다면, 예, 그럴 겁니다. 2011년 11월. 여기잖아요. 여기. 이게 그리스 사태 터지고 난 뒤에 차트인데 11월에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자, 끄고 이게 2012년이죠. 11월 2011년 여기 있죠? 여기. 예. 여기 보이세요? 여기. 2011년 11월 10일. 예. 2011년 11월 10일. 요때 지수가 5.3% 빠졌잖아요. 예? 5.3%. 요게 이태리 국채 7% 찍던 날이에요. 예? 이태리 국채가 7% 찍었다고 그 다음날, 예, 우리나라 증시가 5.3%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이먼이 국채가 8% 간다는 얘기는 미국 대공황이 온다는 얘기죠. 예? 미국의 대공황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 거죠. 예. 왜? 이태리 국채가 7% 찍었을 때 이태리 망한다 그랬어요. 이태리 망한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국제금리가 7% 간다라는 거는 거의 그 나라 망할 수준까지 갔다는 얘기죠. 미국이 그런 수준이 온다면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그냥 아싸리판 되는 거지. 그 하락을 이야기하는 몇몇 유튜버가 있잖아요. 저 말고도, 예, 유명하신 분들 몇 명 있잖아요. 그 중에 맨날 그 시파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반영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반영하지 않잖아요. 오로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힘으로 모든 걸 관리하고 있다고요. 그냥 자기가 가진 돈이 전부야. 그 돈의 힘으로 차트를 그리고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들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날이 오면 그때는 진짜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맨날 시파 얘기를 하니까 설사 온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예, 지쳐서 예.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내용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현실화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언제쯤일까라는 거를 이렇게 잡아낸다라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워낙 돈의 힘이 너무 강해서 그 돈을 빼는 순간을 찾아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제 눈에는 그 돈을 빼는 게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지만 그 시점이 언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참 힘들다. 라는 게 현재 제 입장입니다. 자, 오늘 체크해야 될 거는 일봉이 저가를 지키느냐, 그죠?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말씀드렸지만,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상방이니까. 근데 일봉이 저가를 깰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예요. 왜냐면 악재가 없어. 지금 뭐 금리가 오르나 마나 신경도 안 쓰는 정도면 그냥 악재는 없다고 봐야죠. 저도 비슷한 입장이에요. 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다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걸 계속 뒤집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가진 자들은 시장을 뒤집고 그들이 뒤집어 놨는데 사실상 시장은 변한 게 없는 거죠. 시장은 변한 게 없고 돈은 뒤집어 놨으니까 눈치 보면서 어쨌든 타이밍을 노려봐야겠죠. 자, 오늘은 이스라엘이 뉴스에 공개된 것만큼 그런 행동을 실제로 하는지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뭐 그거 없으면 상승 마감하지 않겠어요? 그게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상승 마감을 할 거고, 만약에 우리가 자고 있는 상황에 실제로 그런 일이 터지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봉이 진짜 장대음봉으로 마감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잘 체크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상태로 보면 어쨌든 그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아직 강하게 하락할 수 있을 만한 힘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아직 대외적인 악재, 그러니까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악재는 대부분 다 컨트롤 해가지고 일회성으로 마무리되고 있지만 그 중동 문제는 미국이 컨트롤할 수 없는 범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부라도 있으니까 오늘 밤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벌어지지 않는지만 체크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위치는 내려가든 올라가든 매도자에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자리이고, 매수자는 저가가 안 깨져야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방송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